네, 플라자 프로젝트 2021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분 일본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한일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분이 워낙에 일본 관련해서는 권위자이긴 하지만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창수 교수님 그리고 남기정 교수님 짧게 자기소개 및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연구소에 있는 진창수입니다. 현재 직위는 일본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 저는 주로 전공이 일본 정치 경제, 일본 정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근무하는 남기정입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속에서 전후 일본의 정치 외교적인 전개,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 왔는지 이런 거를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일본을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끝났지만 사실 도쿄 올림픽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그 일본과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좀 뿌리 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렇게 인접한 국가였기 때문에 은원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근대사에서는 좀 혹독한 어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광복 이후에도 사실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사실 대립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화해와 공존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어떤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좀 상호 대립하고 또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 일로로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먼저 두 분 교수님께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 중에서 쟁점은 무엇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냉철한 어떤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진창수 교수님 그리고 남기정 교수님 순서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사실은 좋아졌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서로 악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정부 간의 감정 싸움도 이전보다 좀 더 굉장히 높아졌다. 격양된 형태로 서로 감정의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사실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의 경쟁적인 측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혹자들은 한일 역전이 되었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경쟁 의식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대북 정책이나 또는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것하고 일본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서로 이렇게 잘 화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보는 눈이, 국제 정치를 보는 눈이 이전보다는 훨씬 서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의 심각성이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컨트롤하고 관리해야 될 정부가 사실은 위기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빈정 교수님도 현실인식. 예, 지금 진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든지 국민의 감정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그 역사적인 연원, 그다음에 이 지정학적인 폭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현상적으로는 역사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관계 악화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그 미래를 둘러싼 갈등, 미래 구상을 둘러싼 갈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합 갈등이라고 그러는데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현재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갈등, 미래 구상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에 거의 뭐 상수처럼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갈등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본질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인식차 또는 이견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라고 하는 것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이렇게 국제 질서가 이동하는 가운데 이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동아시아의 어떤 힘의 균형의 상태, 이거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한국 정부와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충돌 또는 갈등, 이런 게 그 역사 갈등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리고 구조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그런 이유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중국이 초강대국, 군사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개시되고, 그런 시점에 일본은 중일 역전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쇠퇴하면서 그것에 또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견국으로 부상하는 이런 국제 질서의 어떤 위상의 변화라고 하는 게 크게 배경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관계 수준에서는 정경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반면에 국력 격차가 수렴하면서 국민들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원칙을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데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수준에서는 일본은 장기적으로 지금 보수 우경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진보 정부가 출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차라든지 그런 어떤 이 미래 구상의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복합적인 고민, 해법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한일 관계의 갈등, 과거사 혹은 또 이런 감정적인 부분, 조금 더 확대해도 뭐 경제적인 어떤 이익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제로 인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감정이나 이익이나 어떤 전략적 이런 복합적 갈등 구조라는 우리 진창수 교수님의 의견과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구상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또 이런 복합 갈등 구도라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지금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이런 한일 관계라는 현실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컨센서스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하고 어떻게 좀 대응하거나 혹은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익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또
미래 전략 구상적으로도 양국 간의 어떤 이익의 어떤 충돌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화해와 협력 혹은 공통의 어떤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차기 정부 혹은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 제안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기정 교수님이 먼저 그런 솔루션 측면에서 해법을 좀 말씀 주시고 또 진상수 교수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법은 비교적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실타래, 얽힌 실타래에 실마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구상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사실은 이 입구에는 과거사 문제가 있어서 그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고는 미래구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본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구조를 지금 한국에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풀려면 어쨌거나 우리는 그 입구는 과거사 문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면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만 근데 그것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또한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문제는 양보한다라거나 아니면 거꾸로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강요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을 굴복시켜야 된다라거나 이러한 단기적인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목표를 두면서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는 그러한 해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D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해법입니다. 뭐냐면은 시나리오 A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설치해 놓은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올라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견제해왔던 원칙을 버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이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풀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 문제가 다시 짐으로 남게 되는 그러한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꾸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칙을 일본한테 강요함으로써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것. 예컨대 지금 사법 절차를 완결하는 그러한 방향일 텐데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앙금이 남는 것이고 미래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길목이 차단되는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해법은 이 가운데에 있는 시나리오 B나 시나리오 D겠죠. 일본이 협조해 준다고 한다면 시나리오 B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A를 했을 때 일본이 B를 한다라고 하는 하나씩 주고받는 그러한 행동 대 행동의 그러한 방식으로 일본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풀어버리고 나머지 숙제를 일본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B라고 하는 것은 그 입구는 일본은 예컨대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2015년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그 입구의 입구가 될 텐데요. 우리 정부가 이미 2015년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가지고 있던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변화라면 변화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거를 정부 간의 합의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그러면은 이 합의의 정신을 존중을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그러한 사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니까 특히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니까 일본이 사과를 하도록 우리 정부가 조금 그 장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 2015년 합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입구를 찾아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문제를 풀어버리되 일본이 할 수 있는 숙제, 일본이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일단 타고 넘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시나리오 C라고 하는 걸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대체로 이러한 네 가지 방식 중에서 B와 C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차기 정부가 이 시초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ABCD라는 솔루션 중에서도 교수님 말씀은 사실 A나 D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B와 C는 결국은 이제 양국 중에서 누가 먼저 성의 있는 뭐 양보라든가 아니면 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어떤 신뢰가 먼저 다져져야 되겠죠. 지금 양국 정상들이 안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아마 외교부나 이 실무진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할 거고 사실 과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매우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경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또 약간 경제적으로도 양국의 어떤 격차들이 좀 축소되니까 조금은 좀 지나친 자신감으로 상대를 좀 배려하지 않는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보면 우리가 한때 막 일본과 그 아주 첨예할 때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자립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뭐 소부장 펀드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밸류 체인은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A to Z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더라도 어떻게 조속히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B나 C 이 솔루션 내에서 차기 좀 대선 주자들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창 교수님도 어떻게 솔루션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그 한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대감,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식의 변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는 미국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항상 그 한국의 여론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런 것 같은데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그 합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을 얼마만큼 지속하느냐는 양국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일본이 변하면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 정부가 포스트 아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베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다음 정권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사실은 현재 일본을 보면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풀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오히려 현실의 인식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느냐를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현재의 문 정부처럼 사실은 처음에는 그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를 가려고 했죠. 이번 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대북 정책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일본은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신뢰가 쌓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방해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을 어떤 부분의 협력이 우리한테 국익을 도움을 주는지를 전략적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차기 정부가 했을 때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협력자로서 일본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냉철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투트랙을 하자고 우리 정부는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투트랙이 지금까지 의도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정부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 투트랙에 대한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해서 그것에 휩쓸리게 되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되게 반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거기에 거의 손발이 묶이면서 휩쓸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투트랙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남기정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이라든지 선제적 방식이라는 것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방식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그 필요 조건이 있어요. 우선 이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는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든지 서로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의 통로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우선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하든지 선제적인 방식을 하더라도 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그 상무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상을 악화하지 않는데 서로 동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수출 규제가 수출 규제 형해화돼 있죠. 사실은 일본이 거의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은 또 나름대로 카드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소미아를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전략적 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스스로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되고,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현금화 조치에 대한 어느 한국 내부에서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남기정 교수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면서 현상 동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기금 형식이든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게 한국에서는 특별법으로 식민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을 어루만지주는 그런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는 서로의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 대 행동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반성과 사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역시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2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핵 문제도 그렇지만은 한일 관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그 단계적인 해법이 하는 수 없이 지금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두 분 교수님 이제 해법을 듣다 보면 사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소외되거나 경시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방이고 글로벌 리딩 국가인 미국과의 어떤 안보적인 동맹,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강화될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아니면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이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고민은 상당히 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어떤 이제 구소련인 이제 러시아 이런 소위 우리가 4강이라고 했던 국가들 중에서 오히려 2강을 아예 그냥 배제한 채로 예, 양강에만 사실 이게 포커스되는 게 최근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미중 전략 경쟁, 이 패권 경쟁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중간국, 뭐 중견국, 뭐 낀나라 이런 입장에서 일본이나 러시아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그 국가들과의 어떤 파트너십, 얼라이언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로서의 대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되고, 특히나 한반도에 관련된 정세 그리고 경제 그리고 미래 전략 구상에 있어서는 첨예한 이익의 대립이라든가 전략적 대립도 있겠지만 공통의 어떤 글로벌 관심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어젠다를, 이니셔티브를 우리 한국 정부가 보다 더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의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한 중요성, 두 분 교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 관계를 좀 더 회복해야 된다든가 중요성을 한번 인식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한일 관계는 굉장히 글로벌한 수준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신뢰를 말씀하셨지만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이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사에서 협력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물론이지만 그동안에 실질적인 협력을 해왔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도 지금 인식의 차가 벌어져가지고 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냉전 시기에 특히 이제 한국 쪽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냉전 시기에 약소국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차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력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협력 아젠다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그 다른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절박한 위기를 지금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냉전 시기의 위기를 공유함으로써 경제와 안보 협력을 추진해왔던 한일이 사실은 냉전을 변형시키고 냉전에서 최종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과 일본한테 주어져 있는 역할은 이른바 기후위기라고 상징되어지는 새로운 위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어떠한 새로운 질서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과제, 지구적인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위자이고 협력 파트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생존, 그 국가의 생존에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생존에게도 지금 더 절박한 위기는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고령화의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다음에 에너지 원자력 관리의 위기. 사실은 이런 데서 더 절박한 그러한 그 생존의 위기를 갖다 저희들이 느끼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함으로써 협력에서 얻어질 수 있는 대단히 커다란 이익을 우리가 지금 방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대응할 수 있는 사이즈나 체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좋은 위치, 좋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견국, 우리가 중견국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일본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중견국의 그 멘탈리티를 발휘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일본과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스필오버가 돼가지고 뭐 낙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거기서 더 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더 궁극적으로는 역사 문제에서 갈등하는 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 더 찾기 쉽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첫 번째로서는 일단 한일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코스트가 너무 들어서 오히려 외교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국제 정치에서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소모적인 양상을 하고 있는 한일 그 갈등을 줄이는 것이 일단 국익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협력을 하기 이전에 일단 그 갈등을 줄이는 것 더 필요하다라는 갈등을 매니지하는 것이 일단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니 한국이 그 평화를 만약에 더 지향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외교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그 우리의 입장을 더 공고하는 데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이 진영 논리에서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일 양국이 거기서 그냥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군사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이 똑같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 있어서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고, 이런 의미에서는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강국의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른 소리를 하면서 고음을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소재라는 거죠. 이전하고 다르게. 이전에는 아까도 이야기 냉전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했고 안보를 지켜 나왔고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사실은 강대국 정치에서 한일 양국이 그 생존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한일 양국의 고유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기후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인구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소자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사실은 자유 그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은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 문제의 그 대응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룰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존심 대결로 모든 국익이라는 것을 측면에서 보면 자존심도 국익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에 얼마만큼 그 지장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일 협력을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한일 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해법, 그리고 왜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최근에 우리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던 유명희 후보는 안타깝게 사실 미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실은 어깃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웨하라가 됐어요. 사실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에서 조금만 더 정상 간에 좀 그런 신뢰 회복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3진영보다는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다시 한번 이제 WTO 수장으로서
유명희 본부장이 좀 역할을 하고, 그럼 그게 우리나라 국익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 진영에서의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원하고 있었던 나이지리아 후보를 일본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후보라고 해서 조금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불이익들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나누어도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한데, 오늘은 또 유튜브인 관계로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진 교수님 또 우리 남 교수님 오늘 어땠는지 짧게 소감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목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 생각은 달라도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다름을 갖다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이 한일 관계의 문제점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대담 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성우님의 사회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일 관계 무엇보다도 조속한 정상 간의 회담, 그리고 신뢰 회복, 그리고 응어리진 양국 간의 그 국민적 갈등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프라자 2021 프로젝트 중에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콘텐츠에서는 다양한 국가 간의 이야기들, 또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